자, 여러분들 제 화면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 도 옆으로 띄워놓을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첫 번째 KI CDT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데이터 인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한 짧게 한 2, 3분 안에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 인 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자인의 데이터가 무엇이 있을까, 어떤 식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사실 재료다. 어떤 재료가 인트로덕션이 되고 그 재료가 인트로덕션이 될 때마다 동일한 어떤 기술들, 도구들이 인트로덕션이 되고요. 그 도구의 정밀도가 올라갈 때마다 디자인에는 많은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와 도구, 그것들을 쿠킹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 어떤 그 사유 방법들이 같이 이제 같이 잠시만요. 죄송한데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 뮤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머티리얼, 자, 21세기엔 어떤 머티리얼이 있을까? 그 전에 있던 머티리얼들은 사실 뭐 우리도 알다시피 뭐 유리, 플라스틱, 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아주 예전부터 쭉 있어왔던 머티리얼들이고 여전히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새로운 머티리얼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제가 경험하기로는 한 2010년도 이후에 어떤 빅데이터라는 어떤 키워드가 한번 이슈가 있었고요. 2015년, 16년, 17년 넘어가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갖고 오면서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네, 지금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면서 클릭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모을 것이냐. 자, 어떻게 모을까요? 데이터가 있다고 친다면 IoT, 뭐 인터넷망도 그렇고요. 5G도 사실 초저지연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거든요. 그럼 모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싱할까? 네, 뭐 빅데이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여러분들 코인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컴퓨팅에 더 가깝거든요. 블록체인 컴퓨팅이라는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러럴 프로세싱이라든지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팅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모았고 컴퓨터를 프로세싱을 했고 데이터를 그다음 나온 인사이트를 어디다 적용을 하냐, 그죠? 뭐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추출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어떤 알렉사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자율주행 여러 가지 것들에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포인트는 뭐냐?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해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고 어떻게 그 인사이트를 이제 우리 그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패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프랙티스에 데이터들이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백그라운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건축, 뭐 환경, 프로덕트, 뭐 혹은 요즘 VR, AR 이런 가상의 공간까지 디자이너들 능력이 발휘되는 지점들이 많이 늘고 있죠. 그런 각각의 지점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데이터라는 거를 그냥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 현상에 대한, 저번 시간에 이제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현상에 대한 그 압축된 현상에 대한 하나의 단면. 여러분들이 코끼리라는 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코끼리라는 것들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서 만져도 보고 몸무게도 재보고 사진도 찍고 그 섹션도 잘라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코끼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디멘전들을 어떻게 기록하죠? 숫자로 기록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데이터라는 것은 현상을 압축시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통찰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통찰의 향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요리사의 손에 잡혔을 경우에 이 재료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 이건 요리사가 이 도구들, 이 재료들을 다루는 이제 그 경험에 좀 많이 달려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렉처 시리즈를 쭉 오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제너레이티브 방법론과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 김한순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김한준 소장님은 홍익대학교 학사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AA에서 DRL 과정을 마쳤고요. 현재는 수민함 디자인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UCL 바틀렛 B 프로 과정이란 AA 비지팅 스쿨에서 교육자, 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KICDT 핵심 멤버로도 지금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과 컴퓨테이션 디자인, 사람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고 최근에는 건축에서의 BIR, 그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부분들에서 연구를 하고 아직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지만 진짜 프론티어답게 바운드리를 푸시하면서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처음 컴퓨테이션 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준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 시작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우리 수업을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면 적어놨다가 나중에 저희 디스커션 할 때 편하게 이제 질문을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한준입니다. 네, 저는 이제 남주선께서 소개해 주셨던 대로 그냥 이제 폼 파인딩 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관해서 그냥 가볍게 오늘 정말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뭐 남주선께서 제 소개 너무 잘 해주셨는데 이제 뭐 다시 한번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 저는 이제 런던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제 수미남 디자인에서 이제 건축 디자이너이자 교육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AADRL, UCL, 이제 뭐 그다음에 홍익대학교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런던 가기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로 디자인이라는 사무실에서 또 실무를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경력을 얘기했는데 저희 사무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사무실 얘기를 잠시 하자면은 이제 이번에 KICDT 같이 준비해주신 한수민 선생님께서 설립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스케일의 디자인 다루고요. 이제 제 소개 때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사무실의 메인 아젠다 역시 건축에서의 AR 그리고 증강현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증강 건축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얘기해서 사람, 건축,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와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제 뭐 디자인을 연결시키는 연구를 주로 워크숍 등을 계속 진행하면서 발전시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한 페이지 안 넘긴 채로 진행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젠다 역시 이제 사무실을 방향하고 역시 동일하고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제 뭐 게이미피케이션, 그러니까 건축의 게임화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가르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여러 아젠다 중에서 이제 저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한 정말 작은 프로젝트들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제가 작다고 표현을 한 이유는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이제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이제 짧은 워크숍을 통해 갖고 진행된 그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완결되지 않은 느낌의 프로젝트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다고 표현을 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에 접근해 가는지에 대한 과정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완결이 되었나 보다는. 그래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뭐 얘기하기 전에 보면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미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익숙한 표현들이시겠지만 익숙한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컴퓨테이셔널, 파라메트릭, 알고리드믹, 제너레이티브 뭐 이런 게 뭐가 다른지 구분이 명확히 힘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제 바로 그 구분이 명확히 힘든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상반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그에 따라서 이게 무슨 선 가르듯이 정확하게 나누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뭐 변수 말 그대로 파라미터를 조정해가면서 디자인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사실 결국 저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약간은 파라메트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방법론들을 쭉 연결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조절해서 나가는 디자인을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일종의 조금은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좀 더 이제 그에 비해서 버텀업 시스템, 즉 밑에서부터 좀 쌓아가는 시스템의 디자인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도표에서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뭐 일단 아이디어를 특정 알고리즘의 셋에 대입을 시켜서 결과를 얻어내고 뭐 이를 이용하거나 보정해가면서 디자인을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 이 룰 또는 뭐 알고리즘 여기 이제 사용되는 것들은 굉장히 무수할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뭐 이제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들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릴 룰셋들이기도 합니다. 왼쪽에서부터 이제 뭐 셀룰러 오토마타, 그다음에 두 번째 리액션 디퓨전, 뭐 그다음에 보이드 알고리즘 또는 이제 뭐 GAN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어드레시블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뤘던 프로젝트들을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렉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 셀룰러 오토마타, 이제 줄여서 CA라고도 하고요. 저도 한국어는 사실 굉장히 익숙하진 않아요. 이게 많이 쓰는 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 찾아보고 알았는데 세포 자동차라고 한국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세포들로 구성된 셀 어레이로 뭐 이제 이것만 보면 사실 무슨 뜻인지 잘 헷갈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드의 이런 한 칸을 셀이라고 보면은 이제 셀의 상태를 크게 0과 1,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0과 1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0을 죽음, 그리고 삶을 1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이 셀 자체의 상태의 변화에 대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주로 주변의 이웃 셀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CA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콘웨이라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찾아낸 이제 게임 오브 라이프라는 룰셋이 있어요. 이제 한국말로는 역시 생명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이 기본적인 룰을 보면은 이 셀 가운데 셀이 살아 있을 때 이웃에 살아 있는 셀이 2개 미만이거나 또는 3개 초과면은 사망하게 된다. 죽음으로 가게 된다. 그다음에 2개 또는 3개면은 그 상태 유지를 하게 되고, 셀이 죽어 있을 때 주변에 3개의 이웃이 있다면 살아나는 룰셋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임 오브 라이프의 규칙이죠. 그래서 이 규칙만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또 이제 이름과 이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애들 뭐 글라이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뭔가 이름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토대로 해가지고서 어떤 디자인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단순히 2다이멘셔널, 그러니까 2D 평면이 아니고 3차원, 즉 복셀, 이 큐브가 이제 복셀, 2차원에서 픽셀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3차원으로 나오면 이제 복셀로 불리우게 되죠. 이 평면이 아니고 3차원 복셀로 보고 매번 변화하는 상태를 이렇게 한 칸씩 쌓아서 올라가는 형태를 2.5D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가장 기본 룰셋을 돌렸을 때 이제 이러한 형태들로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바로 3D 같아 보이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각 변화하는 스테이트들이 한 칸씩 쌓아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2.5D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룰셋에 따라서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결과를 나타나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숫자가 뭐 133, 뭐 351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제 앞에 이제 이건 간단히 연구하는 단계에서 이 네이밍을 붙였던 건데요.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살아나는 규칙과, 그러니까 살아나게 되는 규칙, 뭐 죽게 되는 규칙, 유지하게 되는 규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본이 이제 뭐 2명 미만이었을 때 죽었는데 뭐 아니고 반대로 4명 미만이면 죽게 되고 뭐 5명 미만이면 죽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룰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코딩 안에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 룰셋을 탐구한 데서부터 바로 디자인 연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2.5D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각 평면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셀의 개수를 컨트롤하면서
이제 룰셋이 단계별로 각각 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단계에서부터 나타난 형태를 찾아냈던 시뮬레이션이고요.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보다 복잡한 룰셋을 적용한 형태예요.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바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건 바로 전 세대, 그러니까 한 스테이트의 단계만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의 셀의 위치와 색깔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두 단계 이전에 이제 상태까지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각 색상별로 이제 이웃의 개수를 표현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웃의 개수, 그러니까 뭐 노란색은 이웃이 하나만 있을 때, 그리고 뭐 주황색은 이웃이 3개 있을 때, 그 다음에 4개 있을 때는 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약간 이런 기둥 형태의 어떤 디자인 형태를 만들어냈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간단한 또 프로젝트들을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는 예전에 AA에서 진행하는 이제 워크숍 프로그램인 AA 비지팅 스쿨 베이징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CA 룰셋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여기서는 보이진 않는데 CA 룰셋을 통해 가지고서 이 미로를 제작을 하고, 그 아까 1인칭 플레이어가 이제 직접 미로를 변형해 가면서 통과하는 이제 1인칭 시점의 아주 간단한 시뮬레이션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로 이제 제작된 그를 통해서 그 사이트에 제작된 구조물을 VR을 통해서 크기, 색상,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이트 내 구조물의 뭐라 그래야 되죠? 경로를 일종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된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구조물의 색상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록과 기억의 전시장을 만드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그 사이트에 CA를 통해서, 지금 이게 이제 비어져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코인 그리고 방해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이트를 이제 직접 본인 플레이어가 경험하면서 이제 역사적 의미,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내는 게임 형식의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였어요. 이제 뭐 느끼셨겠지만은 이제 약간 슈퍼마리오에서 영감을 받아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고요. 이제 저런 코인의 위치라든가 방해물 아니면 뭐 버섯 이런 것들의 위치가 이제 각각의 룰셋을 통해 가지고서 뭐 그 배치를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헤어스타일이 참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룰셋이인데요. 이제 리액션 디퓨전이라는 이제 룰셋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반응 확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 또는 이제 그 이상의 물질이 공간상으로 이제 분산되는 형태를 설명하는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말로 듣는 것보다는 지금 이거 이제 세부적인 이제 공식적인 표현인데요. 공식들 뭐 이제 이거를 계산하게 하는 공식 이런 것들로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해서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뭐 이거는 이제 크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리액션 디퓨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들인데요. 이제 뭐 보시다시피 이제 얼룩말이나 표범 이런 것들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은, 얼룩말이나 표범 이런 무늬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본적인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CA와 마찬가지로 코딩을 통해서 당연히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 파라미터의 세세한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형태의 변화에서부터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있고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같은 컨셉이에요. 이제 완전히 같은 컨셉으로 2.5D입니다. 이것은 이제 3D로 간 거 아니고, 물론 이제 3D도 가능하지만은 이거 이제 완전히 그냥 2.5D, 5D로 해가지고서 각각의 변하는 형태들을 그대로 쌓아 올렸을 때 나타나는 형태를 표현한 시뮬레이션이었고요.
또는 이제 거기에 CA의 특정 룰셋과 그다음에 이 리액션 디퓨전을 동시에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서 프로젝트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일종의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가면서 봤을 때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서 이제 이거는 2.5D가 아니고 3D인데요. 이제 각각의 복셀에 각각의 유닛, 이거 이제 복셀을 유닛이라고 보고 이 유닛에 실제 중력이 가해진다는 전제하에 이제 안정적인 형태로 연결 형태로만 위로 쌓여져 올라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구성을 해서 3D를 구현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룰셋을 적용을 했었을 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약간의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가면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형태와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물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서 결국 이제 그 미국의 임사우스를 기본적인 모델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임사우스 내에 이제 이 가구들 대신에 임사우스가 이제 임스 체어니 뭐니 이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런 가구로도 유명을 한데 그런 가구들 대신에 이 복셀 즉 유닛을 대입해서 대신하면 어떨까 해서 진행된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가구가 가구 그대로의 형태가 아니고 랜드스케이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만 랜드스케이프이 기능을 가지는 랜드스케이프면은 가구들을 대신해서 건물 안을 채우는 유닛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사람의 반응에서 동선은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책상 그리고 뭐 의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테이블 뭐 같은 거죠. 테이블 생각해 보니까 아니면 뭐 계단 이런 것들 등 필요한 가구가 있다면은 그 필요한 형태만 그러니까 필요에 뭐지 사용자에게 필요한 형태만을 구성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내 가지고서 이제 그 가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이제 보시다시피 창문이 많은 집에서 필요하다면은 햇빛을 가리는 형태로도 이제 유닛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지금 유닛이 움직이는 형태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는 이제 약간 리액션 디퓨전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실 여기서 많은 얘기가 사실 제가 빠뜨렸는데요. 이제 유닛 자체에 대한 이제 스터디도 존재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히려 얘기에 혼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제외를 했는데요. 이제 자체가 이거를 형성하는 알고리즘 자체에서 그 비하인드에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리액션 디퓨전이랑 이제 셀룰러 오토마타 C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이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 버드 오이드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서 약간 그 새들이 떼를 지어가지고서 이제 움직이는 형태를 흉내낸 이제 프로그램 알고리즘이에요. 이제 이게 굉장히 약간 화질이 안 좋기는 한데 86년도에 이제 다니엘 소리가 있네요. 잠시만요. 86년도인가 87년도 하여튼 그때쯤에 다니 크레이그 레이놀스라는 사람이 이제 새들의 움직임을 본따서 만든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사실 새뿐만이 아니고 뭐 물고기 아니면은 뭐 이제 벌레떼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일종의 군집 형태라고 하죠. 이제 군집 형태에 대한 행동 양식에 대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크게 보여지는 이제 세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분리의 법칙,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렬의 법칙, 그다음에 응집의 법칙. 이렇게 사실 이건 한국말로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해봐가지고서요. 굉장히 저도 좀 입에는 아닌데 이제 뭐 이제 여기 설명이 써 있다시피 딱 인접한 무리들하고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원칙이 이제 분리의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매개체, 바로 옆에 있는 군체와 너무 가까이 붙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법칙이 첫 번째 분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렬의 법칙은 이제 군집 형태의 그 행동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이제 주변에 이제 역시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웃들의 움직임을 같이 따라간다고 체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접한 주변에 있는 이 군체의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정렬의 법칙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응집의 법칙은 이제 그 에이전트가 따로 놀고 있으면은 이제 군체에 같이 합쳐져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이 행동 양식 자체를 이제 응집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벨로시티 가속, 속도, 가속도, 방향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유닛에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그 움직임을 이제 체크하는 게 이 보이즈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이제 스타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번 최근에 진행했던 워크숍인데요. 기본적인 행동 양식에서부터 그 시뮬레이션을 출발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형태에서 출발을 했을 때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이거는 뭐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죠.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법칙에 대한 수치가 모두 똑같았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그 응집의 힘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정렬의 힘이 다르고 그 다음에 분리의 힘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형태들이 다 변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거기에 두 가지 요소가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트랙터, 그 다음 즉 이제 이 에이전트 유닛들이 더 가고 싶어하는 곳, 그 다음에 레펠러, 그러니까 피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또 형태의 움직임에 변형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트랙터, 레펠러,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응집, 분리, 뭐였지? 정렬 이런 것들의 파워에 따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 데서부터 이러한 시뮬레이션들은 출발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2D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3D로 이거는 이제 2.5D가 아니고요. 바로 3D로 적용이 된 형태인데요. 바로 3D로 적용이 되면서 역시 이제 어트랙터와 레펠러 그러니까 어트랙터 레펠러를 한국말로는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트랙터라고 해서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어트랙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가고자 하는 곳, 피하고자 하는 곳들을 응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형태를 구성을 하는 시뮬레이션들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서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결과물이 좀 더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이 형태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또 디자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보고 계신 것들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 앞에까지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죠? 전체적인 이 전체 화면에 들어가 있는 이 에이전트들이라고 불리는데 이 에이전트들의 움직임을 그 아까 응집력이나 뭐 분리력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째로 바꾸는 데에서부터 여태까지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다면은 또 거기에 한 가지로 추가를 해가지고서 로컬 그러니까 각 부분별로 그러니까 위치별로 또는 이제 아니면은 위치별로라기보다는 사실은 상태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트랙터 근처에 있는 애들은 뭐 응집력이 약해진다든가 강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분 이제 로컬 비헤이비어를 좀 컨트롤하는 그런 시뮬레이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출발 지점이 여태까지는 다 2D였는데 이제 출발 지점부터도 이제 3D로 변형을 시켜가지고서 또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 있는 형태가 찾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결과를 보고 계신 거고요. 보면은 뭐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데 뭔가 좀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약간 재밌는 요소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저희가 랜덤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 랜덤을 사용하게 되는 순간 이 형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랜덤한 요소보다는 항상 시작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이 파워도 정확하게 어떤 수치를 줘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역시 3D에서 출발을 하고 이제 또 어떤 형태가 찾아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고요. 이거는 이제 좀 더 하이 레졸루션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3D에서 아까까지만 해도 다 밖으로 벗어나는 형태만 있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바운더리를 주고 바운더리 내부로 이제 이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보신 시뮬레이션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흔적, 이 트레일이라고 하죠. 이 트레일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형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을 위에서 단순히 보여주는 이 형태 그 흔적만 본 게 아니고 오히려 트레일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서 아래쪽에 이렇게 저렇게 3D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실은 이거는 이제 2.5D죠, 오히려. 그래서 3D 형태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흔적들이 쌓여져 가면서 이 구성을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 그런 스터디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또 테스트를 했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그 힘 조절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다음에 힘뿐만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네이버 디스턴스 그러니까 이웃과의 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어트랙터와 레펠러가 전혀 없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응집력, 분리력,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단어가 뭐였죠? 한국말로 하니까 생각이 안 나. 아 이게 보면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영어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런 힘의 변화만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형태를 시뮬레이션 했던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최종적으로 잠시만요. 이 부분들은 살짝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들을 마찬가지로 3D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였는데요. 역시 또 다른 팀의 결과라서 마찬가지 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줬는지에 따라 가지고서 나타난 결과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3D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피어 구체 위에서 이제 일어나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서 보여줬었던 형태고요. 그 다음에 마치 같은 팀인데 제가 여기까지 나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그 아까 트레일처럼 이렇게 막 꾸물거리는 형태의 그런 어떤 이펙트를 덧 씌우기 전의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태로 구체 위에서 움직이는 형태들을 어떤 식으로 이펙트를 주는지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트레일을 표현하는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보여지는 디자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2D에서 쌓아 올렸던 형태와 같이 트레일이 지나가는 곳에 따라서 점점 길어지는 형태로 보여지는 거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구체 자체를 변형을 시켜가지고서 이제 울룩불룩한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심화시켜가지고서 나타난 형태가 이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를 이제 종류별로 구분을 했어요. 이제 단순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계속 제가 언급하지만은 그 응집력, 그다음에 분리력,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서 그런 힘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서 이 트레일들의 종류를 구분을 했고 종류에 따라 가지고서 이 나타나는 표현을 다르게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렌더까지 돌렸을 때 이 결과가 이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여기다가 다른 어떠한 알고리즘도 더해지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보이드 알고리즘 이라는 형태의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여기까지 다뤄졌던 프로젝트였고요. 이제 이건 좀 더 디테일 샷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작년에 이제 그 파라메트릭 아키텍처에서 이제 함소장님과 하고 저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 그 워크샵이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역시 보이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대신 그 얼반 스케일에서 보이드 알고리즘이 사용이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워크샵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프로젝트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디셔널 패턴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각각의
유닛 자체의 디자인을 가지고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유닛 자체의 디자인을 이제 보이드 알고리즘에 대입을 시키고 그것들을 이제 얼반 스케일, 그다음 이 터레인, 지형 위에다가 얹어놨을 경우에 어떠한 형태로 이제 얼반 디자인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워크숍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트래디셔널 패턴에서 일종의 패턴을 추출을 해내고 그다음에 추출해낸 패턴에서 이제 일정 지역을 뽑아내서 유닛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닛 디자인을 가지고서 유닛 디자인대로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터레인, 그래서 이제 지형을 이제 또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형에다가 각각 지역별로 이렇게 색상을 줬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얼반 스케일에 대한 디자인이 진행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 지형, 뭐 초록 지형, 파란 지형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각각의 지형에 이제 대응해가지고서 유닛의 크기나 이제 아니면은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이건 이제 동영상은 없는데 처음에 보셨던 동영상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서 각각의 색상 위에서 유닛의 사이즈들을 결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방향을 결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위치는 보이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잡을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값을 얻어냈었고요. 이제 그 배치 결과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배치는 순수하게 다 정말로 아까 보여드렸던 보이드 알고리즘을 이제 그 터레인 위에서 진행을 시켜가지고 지형 위에서 진행을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결과가 얻어졌었던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겐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은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부분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머신러닝 방식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뭐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좀 더 이제 이미지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약간 구현해내는 이제 형태의 그런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이미지를 뭐라 해야 되죠?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미지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서 그다음에 컴퓨터가 직접 그 이미지들을 그려낼 수 있도록 하는 워크샵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한 팀의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우선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쿨 서울 지난 여름에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한옥과 지금 보시다시피 한옥의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이제 모던 인테리어의 이제 데이터들을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한 몇천 장 단위로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 결과값으로 얻어낸 결과물이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약간 한옥과 모던 인테리어와의 약간 오묘한 조화를 볼 수 있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었고요. 지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밌었던 게 지금 이거는 단순히 컴퓨터가 그려낸 2D 이미지에 불과한데요. 그러니까 3D를 찍은 사진이지만은 어쨌든 2D에 불과하고 그 2D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 2D 이미지를 뽑아낸 결과값인데 이 2D를 이제 사람이 직접 3D의 형태로 읽어내고자 해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약간 이미지 합성을 통해 가지고서 공간값을 줬어요. 그래서 이 공간값을 주고 심지어 이 공간값을 이제 상상을 했을 때 이러한 형태의 이게 만약에 퍼스펙티브라고 친다면은 어떠한 공간이 만들어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간까지 상상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네, 굉장히 너무 짧게 지금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프로젝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약간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쉬시면서 한번 보시라고 이거는 제가 그 작년에 그냥 간단하게 전시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그냥 창신동에 대한 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창신동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신동이 서울에서 가질 수 있는 뭐 의미를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창신동이 서울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창신동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들과 조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들리시죠? 그래서 이제 음악하고 함께 이렇게 좀 제가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을 좀 찾아봐가지고 음악까지 사실 머신러닝 통해서 만들어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그래서 그냥 이 음악은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가지고서 형태를 한번 이미 동영상을 만들어봤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갔는데 벌써 거의 한 1시간이 뚝딱 가 있더라고요. 너무 발표 잘 준비해 주셨고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질문 있으시면은 그 옆에 채팅창에다가 이름을 적어 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이제 말씀을 나눠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제가 그 우리 한지훈 선생님 거 수업 쭉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 지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게 아까 이제 한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어떤 생성적인 어떤 이제 알고리즘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모든 각각의 디자이너들은 다 제너레이티브한 객체들이죠. 예,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굉장히 뭐랄까요, 결정을 내릴 때 되게 영향도 많이 받고 어떤 룰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해했던 거는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룰이 하나 있고 그 룰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익셉션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룰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 룰이 있고 그다음에 초기 값이 있고 그렇죠. 아까 그 파리클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룰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룰과 이 환경과 이 조건 상태에서 과연 어떤 형식으로 형태들로 만들어지거나 어떤 아웃풋을 의미 있는 아웃풋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라는 관점으로 어떤 게 뭐랄까 우리 인간도 스스로도 어떤 목표를 갖고 디자인을 한다가도 여러 가지 이터레이션을 돌리잖아요. 보다가 별론 것 같아. 바꿔본다던가. 하지만 이제 컴퓨터로 했을 경우에 분명히 장점이 있고 우리 인간이 했을 때도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가 했을 때 어떤 룰과 그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서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을 환경 세팅을 해가지고 발견해내고 그것들에 가지고서 이제 디자인에 접목하는 이제 그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특별히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시도들을 보면서 뭐랄까요 좀 건축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이 돼서 좀 바운드리를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세진 씨 마이크 켜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저는 이제 학부생인데, 건축학과 학부생인데, 학교에서도 이제 파라메트릭에 대한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학생 작업들을 이제 많이 봐온 입장에서 제가 드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항상 파라메트릭을 하게 되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나올 때가 많은데 그런 형태가 왜 필요하냐라고 어떤 그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 그 지점에서 항상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제가 많이 목격을 해서 예를 들면은 형태의 개념과 사실 건축적인 개념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마치 유기적인 공간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는 사실 유기적인 공간이라는 거는 어떤 그 평면의 신텍스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 사실 형태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혼용하거나 좀 의도적으로 좀 블러링 좀 시켜가지고 일부러 좀 그렇게 혼동시키는 경우도 제가 좀 많이 봐왔던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한주님 말씀하셨을 때도 이게 의미 있는 형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물론 프로젝트마다 그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좀 그거를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마 말씀하시는 중에 아마 답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냐면 정말 프로젝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근데 이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의미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던 거였던 거는 정말 지금 특히 이제 마지막에 보셨던 보이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건축과는 굉장히 다른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태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그 형태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스터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의미가 있다는 사실 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보기 멋있는지
보기 괜찮은지고요. 너무 당연하게. 두 번째는 이게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형태였는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연에 의해서 나왔는데 뭐가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그게 우연에 의해서 나온 산물이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떠한 그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해가지고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형태는 보기가 좋아.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젝트 자체는 단순히 형태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형태가 좋아 했을 경우에 컨트롤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경우에 의미가 있는 형태였다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마도 세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마 좀 더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다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준점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어쨌든 디스커션이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은 우리가 지금 KI, CDP,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디자인, 테크놀로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 네.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한 기술들을 따다가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컴퓨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약간만 나눠보면은 결국에는 컴퓨테이션이라는 거는 문제 해결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네가 슬럼화가 됐을 때 나의 백그라운드는 디자이너야. 그럼 나의 디자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슬럼화된 도시를 개선시키는 거죠.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치인이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부분들 알고 있는 걸로 이 동네의 슬럼화를 해결하는 거죠. 내가 법조인이야. 혹은 내가 무슨 뭐 시인이야. 글 쓰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사회운동가야. 여러 가지 자기만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컴퓨테이셔널한 능력, 문제 해결이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원은 뭐냐면 문제를 쪼개는 거거든요. 문제를 쪼개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분야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걸,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게 이쁘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고 봤을 경우에 그럼 그 전에 무엇을 먼저 정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어떤 걸 이쁜 거라고 이야기할 거다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디자인 단계에서 내가 만약에 디자인 단계는 좀 어렵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여기서 다운타운까지 가가지고 친구랑 만나고 술을 먹고 밥을 먹고 다시 집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이제 뭐랄까요 하루를 보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평가할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방법에서 약간 코스트 펑션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운전해서 간다고 했을 경우에도 빠르게 가는 거를 운전을 잘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안락하게 가는 거를 운전 잘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트래픽을 피해가지고 가는 것도 운전 잘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사실 어떤 의미를 우리가 형태가 이쁘다 아니면 무슨 그 평면에 대한 어떤 그 스페이스 신텍스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개념들을 잡고 그것들 수치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컴퓨테이션의 방법론이 아닌가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일단 약간 사고 자체 전환을 약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건 사실 이게 저도 약간 안타깝다기보다도 뭐 가장 파라메트릭한 툴이 사실 레빗이죠. 레빗은 모든 파라미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진짜 라인 하나 그릴 때마다 그 라인의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다 정의가 돼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복공면이라든지 패널라이징을 막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되게 파라메트릭하다라고 일반적으로 건축학교 학생들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복공면의 패널을 냈어. 네. 근데 이것들을 만약에 사람이 가서 일반 우리가 갖고 있는 트래디셔널한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걸 뭐 패브리케이션을 하고 하는 방식보다 이 방식으로는 그 복잡도를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라메트릭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 인간의 직관으로 다룰 수 있는 복잡도를 끌어내리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은 이런 복국면의 면이 있어요. 그 면이 있는데 거기에 막 나는 몇 바이 몇으로 자르는 게 가장 이분하게 잘리고 커브웨처에서 톨러런스 값이 얼마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것들을 약간 더 잘게 자른다든가 아니면 더 크게 자른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룰들이 있다고 쳐서 이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짰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럼 우리는 적어도 그 복국면에 어떤 패널라이징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끄집어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복잡한 타스크를 인간의 직관, 몇몇의 파라미터로 컨트롤해서 판단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복잡도를 끌어내린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약간 파라메트릭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로서 바라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막 복잡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디자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뭔가 디자인도 사실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거야 라는 명제가 생겼으면 그것들을 어떤 직관에 의해서 디자인의 어떤 그 디자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게끔 더 직관적으로 그것처럼 그 복잡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이너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사실 한준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들도 보게 되면은 어떤 굉장히 복잡한 룰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매 프레임마다 다 계산이 되거든요. 매 프레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다 한단 말이에요. 거리도 재고 뭐도 재고 뭐도 재는 다음에 실제 자기가 그 다음 프레임에 움직여야 될 걸 계산을 한단 말이죠. 이걸 인간이 했을 경우에는 사실 하다가 오류도 되게 많을 거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디자이너로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패턴들을 찾아내고 이거는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 결과물들을.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이제 도구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좀 더 이해라기보다도 좀 더 뭐랄까 화해가 되지 않을까. 마음속에 있는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방법에서 어떤 한 부분의 문제를 뜯어내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 그렇게 좀 건축이라는 디자인 행위 자체를 퉁쳐서 이걸로 대체시킨다 1대1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네. 박준호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보이즈 알고리즘에 저는 되게 관심 있게 왔는데, 그것을 건축에서 어떤 식으로 혹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사실 그거는 활용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우선 뭐 한 가지 예가 이제 제가 당장 바로 보여드렸던 얼반 스케일에서의 이제 뭐 배치 형태라든가 뭐 이제 이런 형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는 뭐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인면에 가장 간단하게는 사실 어떤 의미로는 이런 디자인이 사용되기 가장 쉬운 곳이 현실적으로 사용되기 쉬운 곳이 인면이기도 하죠. 뭐 그런 데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형태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시뮬레이션보다는 어떤 형태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뭐라 그래야 되죠? 형태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보다는 형태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요소의 계산식으로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각각의 계산식에서부터 이제 그 모든 위치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디자인해서 사용하신다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부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게 바로 인간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약간 설명을 좀 더하면은 디스커션이니까 편하게 네, 그럼요. 편하게 해주면 이제 놓친 부분들 계속 찔러주세요. 계속. 이게 이제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저도 이제 한준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걸 들었을 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의 공원을 그러니까 스테디움을 하나 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렇죠? 가장 저거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이니까. 그럼 스테디움이 평소 때는 공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 우르르르 나갈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제 그 정도 큰 규모의 건물을 디자인할 때는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불났을 때 도망가는 막 그런 동선 같은 것들도 계산하고 거기에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툴들에서 계산을 할 때 이제 이런 보이드 알고리즘과 흡사한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 좌석에 예를 들면 극장에 뭐 100개가 있어. 그럼 100개의 사람들이 있겠죠. 불이 빵 났어. 그럼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짧은 엑시스. 하다 보면 트래픽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스테디움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이베큐에이션 플랜을 짰을 때 다 빠져나가는데 뭐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네 라고 봤는데 이거 우리가 3분 만에 끊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으로 풀어야겠죠. 네. 그래서 막 입구가 이렇게 있어. 입구에서 모여가지고 중간에 모이는 트래픽을 뭐 분산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들어오는 플로어랑 나가는 그 동선을 뭐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던가 어떻든 간에 내가 했던 디자인을 이런
수식에 의해서 이발루에이션을 하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내 디자인 인터벤션을 딱 줬을 때 이건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들이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앞선 질문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디자인에서 좀 더 의미 있다라고 봤을 경우 여기서의 의미는 그거겠죠. 얼마큼 서큘레이션이 잘 확보가 돼 있냐가 어떻게 보면 좋은 디자인, 아름다운 디자인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디자인이 있다고 친다면 저도 사실 뭐 셀룰러 오토마타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있었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유 선생님이 이거는 어떻게 자꾸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는 디자인에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창의력이 굉장히 발현돼야 되는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이드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셀룰러 오토마타가 주변의 환경들을 가지고서 그 다음 액션을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를 과연 디자인에 어떻게 유의미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스토리를 짜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의 좀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목수님 아닐까. 목수님이 만들 수 있다 하면 만들 수 있고 못 만든다면 못 만드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톱이랑 망치를 가지고 어떤 형태든 다 만들어내는 분이고 우리는 뭐 망치 톱 있으면은 뭐 그쵸, 손이나 안 다치면 다행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도구라 하더라도 이 도구들을 어떻게 내가 만드는 것에 유의미하게 쓸 수 있냐. 컴퓨테이션 디자인, 어떤 컴퓨팅, 이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좀 더 질문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좀 더 다양해지고 우리 디자이너들의 크리에이티브를 좀 자극하는 그런 도구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진미 선생님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들려요. 네, 카메라를 켜지 못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좀 한준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런던에 있어서 좀 늦은 시간이라서 약간 몰골이였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오늘 강의 타이틀이 Form Finding and Generative Design인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Form Finding이라는 말이 중의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남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그 툴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창의력을 좀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툴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대한 정말 좋은 예가 그 겐 작업에 대한 학생들의 그 유추 그 프로세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레디셔널한 이미지와 모던한 이미지, 그거를 통해서 어떤 복합된 이미지를 추출한 다음에 그런 형태가 도출될 수 있는 공간을 학생들이 유추해서 구현해낸 작업. 그 작업이 저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주어진 이미지로, 그러니까 생성해낸 이미지로 실제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학생들이 상상해내서 결국에 내간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학생들이 그렇게 유추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 스토리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로 이런 공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공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재미나게 작업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잠시만요. 자, 화면 쉐어를 잠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이 여러 팀이 있었는데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중간 과정에서 이제 슬라이드로 남아있는 게 없어갖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딱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자체가 추출이 되었을 때 그 이미지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정말 학생들이 말 그대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런 여자분이 이게 여자가 앉아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공간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서 이 디자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냈던 프로젝트였고요. 비슷한 예시를 제가 다른 걸 하나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가 아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한옥과 그 다음에 이제 모던 건축을
이제 혼합해서 나온 이미지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공간들이 추출이 되었을 때, 각 이미지가 추출이 되었을 때 이 이미지가 보여주는 공간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이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석을 시도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는 이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 이러한 아까 그쪽 팀들도 결국은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더 그런 공간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다의 표현은 이제 그게 되겠죠. 이제 공간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이미지가 약간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공간 구성이 정확하게 읽히는 이미지를 찾아내고 찾아내진 이미지들을 통해서 공간을 읽어내고 그다음에 그 읽어낸 공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스토리라인이 좀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런 그 공간의 형태, 이어진 공간의 형태가 이제 전혀 다른 디자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기는 했었는데 아까 그 팀도 사실은 결국은 이제 같은 방식의 그런 어떤 생각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이 좀 되셨는지. 네, 대답 잘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다양한 이런 컴퓨테이션 툴들이 결국에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작업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이 굉장히 흥미롭고, 좀 더 학생들한테 이런 툴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머신러닝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좀 나눠보면은 사실 그 머신러닝 좀 해보신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들이 되게 그러니까 되게 해결을 최적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명백하게 예를 들면은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선형 회귀를 시켜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시키는 거, 나누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뭐랄까,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이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이야기.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만큼 데이터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왜냐면 어떤 데이터를 넣고 피팅을 시켰을 때 그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는 한지 선생님이 해준 작업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넣고 우린 이런 데이터와 이런 데이터를 넣을 거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네트워크들은 그 피팅만 잘 된다고 친다면 예상이 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네트워크 자체가 그걸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죠, 데이터. 그럼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세트들을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죠. 어쨌든 네트워크들은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고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디자이너들의 어떤 능력들과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거죠.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약간 우리가 뭔가 큰 틀을 잡고 이 문제에서 중간중간에 이건 좀 파라메트릭하게 이건 좀 제너레이티브하게 이건 약간 머신러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할 때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고 친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인풋이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이제 각각의 도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랜드스케이프도 계시고 여기 조경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그저께 건축하시는 분들 각각의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하는 게 좀 더 머신러닝을 얘기할 땐 항상 같이 따라오는 이제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희찬 님 아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마이크를 켜고 계셔가지고 질문 있으시면은 계속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 질문 이름 나눠주시고 그럼 질문 들어올 때까지 제가 좀 더 다른 질문을 좀 하게 되면은 지금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티칭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죄송합니다. 영국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여기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무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배우러 오셨기 때문에 학생으로 이제 볼 수 있죠. 우리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생소한 부분들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과연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어떻게 보고
물론 이제 한준 선생님은 그거에 대한 전문가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피드백이 쌓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전통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한 스텝, 두 스텝 뛰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으면은 좀 이런 공부하는 방법들, 좀 우리가 앞서 공부하다 보면 부딪힐 좌절들에 대해서 좀 미리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좌절들 네. 글쎄요. 뭐 일단은 아무래도 제일 글쎄 저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마 결국 제일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일 어떤 의미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마찬가지로 왜냐면은 저 역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기존 전통적인 방법의 건축을 실무를 한창 하다가 이제 영국에 왔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저도 이제 컴퓨테이션 건축이라는 것을 접해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속 작업을 하게 된 케이스이긴 한데요. 저 역시 항상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부도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다 부딪히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네. 공부하셨는지 약간 처음 이제 나도 그 한준 선생님 프레젠테이션을 보니까 나도 이런 쪽에 조금 경험을 쌓아가지고 내 디자인을 좀 더 증강시키고 싶어. 뭐 이런 분들은 좀 공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준 선생 같은 경우도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건축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셨는데 그 네. 중간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짧게라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요. 저는 정말 전통적인 건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스호퍼도 안 쓰던 상태에서 이제 컴퓨테이션을 갑자기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그래스호퍼를 쓰고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컴퓨테이션 띵킹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팅이나 뭐 이제 이런 좀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사실 함수민 선생님이 저 가르쳐 주셨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이제 코딩이나 스크립팅 이런 쪽부터 바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그냥 우선 시작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나서야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저래서 저런 거구나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약간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긴 있잖아요. 일단 해보면 안다고. 어떻게든 부딪혀 보니까 그냥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굉장히 많은 좌절을 했고, 저 역시 이제 뭐 엄청나게 그런 쪽 센스가 뛰어난 것들은 아니라 가지고서 지금 역시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일종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좀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컴퓨터랑 결국 대화하는 언어고, 그 스크립팅이나 이제 이런 컴퓨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랑 대화하는 언어 방법을 찾아내가는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대신 컴퓨터가 생각만큼 똑똑하진 않다는 거,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것들을 틀리면은 얘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문법을 항상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과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컴퓨터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뭔가 잡혀나가겠구나, 아니면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오히려 특히 스크립팅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정말 무작정 정말 저는 쓰기만 했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가끔 쓸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저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마인드 매핑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 매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약하면 일단은 해봐라. 그죠? 일단은 부딪혀보다 보면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고 쌓여진 경험을 가지고 뭔 소리인지 몰라도 일단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일단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해보고 나니까 뭐 그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해보고 나니까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이게 나중에라도 이해가 되면서 더 빨리 이해가 됐던 게 아닌가. 왜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일단 뭐 교과서 한번 베껴봐라,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약간 비슷한 논리가 아닌가 싶긴 해요. 사실 따지자면은. 네.
또 처음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컴퓨테이션 네. 디자인 분야에서 어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안 되면 우리 한주 선생님한테 붙들고 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따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도 티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주로 가르치고 계시나요? 이걸 역설적으로 학생분들이 봤을 때 나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KI/CDT의 가장 큰 목적이 저변 확대고, 특별히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내가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분들, 실무자분들이 이제 막 관심은 있어,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한준 선생님의 어떤 경험으로서 어떤 식으로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좋은 점이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별로 안 좋더라, 잘 못 따라오더라 학생들이, 이런 어떤 경험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이제 티칭 경력 자체가 아직 사실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 팬데믹의 힘을 입어 약간 좀 이 온라인으로 튜토리얼을 많이 시작하고 이제 그 워크숍을 진행을 한 케이스라 가지고서 조금 기존에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던 분들에 비해서는 좀 다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서 가르치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좀 오는 뭐라 그럴까요? 그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답답해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제 약간 좀 하이브리드로 한번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하이브리드가 되니까 오히려 이 줌의 존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제 무조건 학교 안에서 수업을 듣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 수업이 진행됐던 내용들을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볼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것들을 다시 복습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녹화 영상을 주게 되면은 학생들도 약간 좀 반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처음엔 이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녹화된 방송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학생들이 따라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설명들이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은 먼저 알아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질문을 주기도 하고 이제 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수월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질문 하나 주셨는데 우리 네. 박준호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그 용어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2.5D란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런데 2.5D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XY 그 좌표의 그 점에 바로 Z축으로 익스트루드한 그 형상을 말하는 거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한국 그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건축 업무를 하시고 이제 영국에 가셔서 공부했다고 제가 이해했는데 전통적인 그 건축 업무를 어느 정도 하시고 갔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어떤 계기로 그런 컴퓨터 그런 디자인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2.5D라는 네, 말은 제대로 이해하신 거 맞고요. 그래서 XY 축으로 이제 그러니까 2D 평면에 나타나는 결과값들을 그러니까 실제 3D는 약간 정말 3차원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CA 말씀드렸던 걸로 치면은 제가 계속 이웃들에 대해서 8개의 이웃들에 대한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 8개의 이웃만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서 그냥 결과값을 보여주는 게 이제 2.5D, 실제 3D가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3D가 되면은 26개의 이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CA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3D CA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2.5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평면에서 이러한 행태들을 위로 하나하나 쌓기만 하면서 보여준 게 이제 2.5D였던 거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은 한국에서 저는 실무를 한 6년 정도 했었어요. 꽤 늦게 갔죠, 사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뭔가 처음에는 실무를 좀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옛날 얘기부터 해야 되긴 하는데 개인적인 그 사실 맨 처음에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영국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우선 마냥 좀 유학을 가고 싶다. 근데 이제 경험을 좀 쌓고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학부 졸업 이후에 제일 컸었고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이제 3년만 쌓아야지 했던 게 이제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하면서 이제 7년 정도 이제 한국에서 실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게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딱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테이션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가고 싶은 학교들을 이제 쭉 서칭을 하다가 이제 AA의 DRL이라는 과정의 그런 결과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는 잠깐 약간 저는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좀 논리적인 디자인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이제 단순히 그냥 뭔가 이쁜 디자인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왜 이쁜지, 왜 좋은지를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약간 논리적인 디자인을 되게 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그런 논리적인 과정들을 뭔가 약간 이런 공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하고 싶었던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이 DRL이라는 과정이 당시에 저한테 되게 맞는 것 같은 과정, 맞는 것 같은 과정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와서 이제 배워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되려 학교를 다니고 나서 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이 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또 좀 나눠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다 도면을 손으로 쳤거든요. 제가 오토캐드 1회 때 자격증을 땄습니다, 여러분들. 1회 때 처음 딱 했을 때. 어쨌든 간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도면통,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도면통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술 다니는 거 빨간색 검정색 해가지고 그 기억도 안 나네. 이렇게 물매자랑 이렇게 이렇게 빗자루 이렇게 지우개 지으면 지우개 똥 이렇게 빗자루 하는 거, 그런 거 들고 다녔을 때 그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캐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오퍼레이터라고 불렀어요. 오퍼레이터. 야, 니네 오퍼레이터야. 니네가 무슨 디자인이야. 이 손맛이 있지. 이 3mm, 5mm, 뭐 8mm, 만에 9mm인가 샤프를 굴러가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시대 정신이 2000년도 초반에 있었어요. 1990년대 그때는. 그러다가 한 이제 10년이 훌쩍 지나니까 2010년도쯤 되니까 학생들이 다 3D 다 해요. 3D 다 하고 2D도 다 하고 렌더링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혹은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학생들이 CAD는 기본으로 다 해요. 만약에 10년 전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야 정말 새롭고 뭐가 다르고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10년이 더 흐른 2020년도에는 보면은 그라스호퍼라든지 이런 비주얼 프로그래밍 혹은 뭐 코딩도 직접 짜고 뭐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막 로보틱스도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요. 이거를 20년 전의 시각으로 봤을 경우에 너는 디자이너가 아니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의 시대 정신으로 지금을 바라보면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있고 디자이너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다루고 이 재료를 가지고 경험을 쌓고 거기에 가능한 프로세스들을 적용을 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정밀도가 높은 같은 유리가 있다 하더라도 뭐 중세시대 때 뭐 스테인글라스 정도로 사용되는 유리가 요즘은 뭐 자동차 방탄 유리로도 쓰이고 로켓의 유리로도 쓰이잖아요. 그 정도로 강도도 강해지고. 왜 그게 가능했냐면 재료는 있는데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거를 가공할 수 있는 도구의 정밀도가 올라간 거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컴퓨테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약간 세퍼레이트 시켜서 이분법적으로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내가 하는 것보다 좀 더 엄밀성을 높여서 우리 한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좀 더 논리적인 디자인을 할 거야. 왜냐면 워낙에 논리가 강하니까 컴퓨터는.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저도 이제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코딩이 어렵고 소프트웨어가 잘 적응이 안 된대. 컴퓨테이션이 좀 어렵대.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딩의 문제라기보다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문제라기보다도 본인이 자기 아주 어렵진 않더라도 단순하더라도 자기만의 디자인 발전 방법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해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코딩에서 그게 코딩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왜냐면 새롭게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기존 디자이너랑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도 쉽게 시작 못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최대한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편하게 한다, 더 유익하게, 더 빠르게 한다. 우리의 창의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정밀도와 효율성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는 더 창작 활동에 시간을 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나눠서 보기보다 같은 일을 하는데 도구가 달라졌다.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달라진 도구를 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도구가 그 정밀도와 그 효율성이 필요한 곳에서만 써도 되겠죠. 충분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계속 주시고요. 저도 지금 아까 질문하려고 좀 적어놨었는데 하나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건축의 그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처음 시작하는 디자이너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건축의 게임화 가슴에 딱 처음에 안 와봤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좀 좋을까요? 게이미피케이션 뭡니까 도대체?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 하나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 왜 그냥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게임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이제 뭐 RPG니 뭐 아니면은 뭐 슈팅 게임이니 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한 약간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 일종의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 예를 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중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뭐 이제 그러니까 사이트를 이제 탐험하는 그런 이제 게임을 제가 시뮬레이션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 좀 익숙하실 것 같은 마인크래프트나 아니면은 심즈 같은 데에서 보면은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아예 그냥 이제 복셀은 아니지만 사실 거기는 어쨌든 이제 봤을 때 그 큐브 하나하나를 이렇게 쌓아가지고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도 일종의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어떤 이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굳이 하나로 정의를 하자면은 좀 더 유저가 이제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서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디자인에 어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경험을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갑자기 든 생각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예시로는 이제 계속해서 또 더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아니면 유닛 같은 것들을 뭐 이제 설계 과정에서 디자인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그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유저들이 잠시만요. 지금 뮤트 다시 켜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입장을 누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제가 언뮤트를 누르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네네. 여기 이제 학생분들이 컴퓨테이션이라는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특별히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고 근데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첫걸음을 떼어서 공부를 하거나 자기 디자인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좀 편하게 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 제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즈 같은 방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하나 다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심즈가 이제 보면은 일종의 모듈러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집 같은 거를 심즈 안에서 자기 집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제 일종의 모듈러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뭐 실무에 이걸 가져간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무슨 아파트라기보다는 뭐 맨션 같은 거를 짓는데 뭐 나는 이 구조체보다는 이 구조체를 이용하고 싶어. 이제 유저가 이제 직접 뭐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서 형태를 바꿔가지고서 셀렉을 한 다음에 뭐 그거를 디자인에 적용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결국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이제 아예 이제
아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용자의 경험을 오히려 극대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실무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이 건축 자체를 이용한 어떤 게임 공간을 제작을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약간 게이미피케이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련돼서 이제 편하게 이것저것 다 좋습니다.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큰 우산 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요, 전통적이기보다도 좀 많이 알려진 이런 알고리즘들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과연 디자인은 어떤 그 오퍼튜니티, 그러니까 디자인 어떤 그 뭐랄까요, 오퍼튜니티가 뭐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룰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룰들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면서 형태들을 이제 만들어주신 예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룰이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게임도 하나의 사실 룰이잖아요. 룰들이 있고 수많은 에이전트들은 각자가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게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시작과 끝이 있다는 이야기는 목표가 있고 에이전트들마다 각자 자기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거든요. 행동에 대한 보상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작은 단위의 어떤 알고리즘이 한 번의 비헤이비어를 결정하기 위해 하나의 룰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다고 친다면, 이런 룰들을 패키지로 해서 디자인 시스템으로 봤을 경우에 디자인 처음에 컨셉을 잡고 결과물이 나왔다고 이 전체의 어떤 그 룰들, 그 중간중간에 짜그만 룰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 아니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다던가, 그 아까 초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논리적으로 디자인할 때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송시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VR을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앞서서 봤을 때 VR 작업도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혹은 그 매체를 통해서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 매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했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VR 프로젝트는 없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약간 지금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막연한 아이디어만 있어요. 막연한 아이디어만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시도를 못 해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정말 그러니까 혹시 그 게임 이름이 뭐더라? 지금 블록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호세 산체스라는 분이 만든 게임인데요. 그게 이제 보면은 각각의 블록에서 이제 뭐 무슨 이제 그러니까 심시티라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요. 심시티는 이제 도시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도시를 어디에는 어떤 소방서를 짓고 어디에는 수도관을 짓고 어디에는 발전소를 짓고 하면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제 어떤 그런 에너지와 돈의 흐름, 그다음에 교통의 흐름,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제 그거에 이제 약간 건축 버전, 어떤 블록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블록후드라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VR에서 그 블록후드라는 게임은 3인칭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VR 게임이 아니고 3인칭 시점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임인데, 만약에 이제 그러한 형태의 게임들이, 그러한 형태의 시뮬레이션들이 약간 일종의 직접 본인이 이제 VR을 통해 가지고서 일종의 1인칭 시점으로 그러한 게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건축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겠죠. 약간 그런 것들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만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건축 분야에서 보통 VR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었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 있었어요, 사실. 네. 네. 상상력을 발휘하기 나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이 팬데믹 시대로 접어들기가 이 온라인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비슷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사실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이름의 공간으로 이제 많이 불리고 있는데 뭐 이제 제페토라든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제페토 안에서도 제페토 건축가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일종의 저는 사실은 뭐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은 일종의 VR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도 메타버스 또한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도 이제 또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좋은 인사이트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거기 얘기 좀 더 이제 우리 한준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에서 좀 더 첨언을 좀 하면은 결국에는 네네. 이런 관점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UI, UX 많이 들어보셨죠? UI는 이제 버튼 같은 거 만드는 건데 버튼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게 UX거든요. 사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experience예요. experience, 경험, 사용자 경험을 UX라 그러거든요. 그럼 건축 같은 거 지금 우리 시원님 같은 경우에는 랜드스케이프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경험을 디자인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퍼셉션, 어떻게 보면 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학부 시절 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매스 스터디를 막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딱 오더니 이제 저희가 보여줬어요. 이렇게 이런 인면이 있고 이런 이렇게 디자인했다. 교수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사람이 새냐? 이거 어디 우리가 이거 언제 보냐고. 넌 자꾸 그 퍼스펙티브 그 위에서 보는 것만 디자인하는데 사람이 새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도 보면은 이제 경험이 많은 디자이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간을 다니고 많은 사진을 보고 어떤 라인 몇 개만 그려도 충분히 그 공간을 어떻게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VR, AR 같은 경우. 사실 미국에서는 VR, AR을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죄송하고 그냥 VR, AR은 하나의 어떤 그냥 기계의 어떤 컨셉이고 이건 엄밀하게 이야기할 때 immersive experience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immersive experience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안에 푹 빠져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도 뭐냐? experience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프로덕트를 만들 때도 결국에는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터치가 되네, 이렇게 어떻게 되네, 약간 이런 것도 경험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을 했을 때 어떤 그 차 안에 앉았을 때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경험적인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 VR, AR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장점들이 있고 과거에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흔히 얘기하는 레빗이 옴으로써 사실 굉장히 많은 데드 스페이스에 대한 이게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사실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2D 디자인만 하다가 3D 디자인을 실제 하다 보니까 이게 3차원에서만 디텍트가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VR, AR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 이머시브한 익스피리언스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한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계속 그 현재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에 대한 가상 자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가상에 대한 어떤 기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관점에서 건축가라든지 여러 디자이너들이 그러한 컨셉에 대해서 귀를 여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30년 전에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또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좀 더 질문 같은 거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 렉처 시리즈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예요. 사실 서베이를 해보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정말 그게 구체적으로 과연 이게 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과연 이게 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하던 안 하던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 쓰임 아래서 디자인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각각의 프랙티스들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나랑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하네, 나랑 좀 처한 상황이 좀 비슷하네 해가지고 아이디어 좀 얻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디스커션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분들도 과감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준 선생님 한국 시간으로 8시라 그랬나요? 네, 저녁 8시요. 예, 8시에 워크샵 이어서 들으시는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네. 네, 많이 계시네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한준 선생님, 워크샵에 대해서? 그냥 이게 어쨌든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깊게 그러니까 뭐지 이제 유니티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니티라는 이제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간단하게 이제 뭐 제너릭 디자인 하는 것들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제 뭐 코딩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게까지는 설명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 만들어내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깊게 들어가는 설명보다는 오히려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제가 뭘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연락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오늘 렉처 끝나고 나서 지금 좀 이따가 제가 이메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한준 선생님 너무 바쁘세요. 지금 사실 이 KI-CDT가 돌아가는 그 백핸드, 파운데이션을 지금 다 해주시고 계시고 동시에 지금 워크샵도 바쁘신 와중에 열어주시고 이렇게 렉처도 해주시고 또 지금 런던 시간은 새벽을 넘어가고 잠도 많이 못 주무신 상태로 또 워크샵을 내일 오늘 저녁이죠. 한국 시간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특별한 질문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준 선생님 뭐 마무리 발언 같은 거 있나요? 모르겠네요. 워낙 이미 많은 얘기들을 해가지고서 딱히 네. 떠오르는 마무리만 없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저도 재미있었던 시간이었고 덕분에 사실 저도 약간 이제 오늘 이제 보여드렸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세트로 한번 묶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서 저도 이렇게 한번 묶어볼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카메라 켜실 수 있으신 분도 우리 한준 선생님 수고하셨다고 다 같이 박수랑 이렇게 안녕하면서 사진을 또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어저께 사진 찍었던 것보다 오늘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손을 흔드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실 수 있을 분들 다 켜주시고요. 네, 카메라 못 켜시는 분들은 여기 손이라도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제가 스크린 캡처를 딱 받아가지고 우리 KI-CDT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 카메라 켜주시고 오늘 수고해 주셨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금 피곤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환호를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3초 뒤에 박수, 환호 보여드리고 저는 자동으로 이 미팅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1시간 뒤에 또 다른 수업이 있습니다. 김동일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수업을 해주실 거니까 1시간 정도 밥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좀 쉬시고 다시 1시간 뒤로 똑같은 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같이 하나, 둘, 셋, 안녕. 네, 감사합니다. 스크린 캡처 받을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